자, 선물 시황 꾼들의 대화입니다. 예, 해외 선물 투자자들은 꾼이죠, 꾼이에요. 그냥 여러분 해외 선물의 세계는 ETF랑 또 세상이 틀립니다. 혹시 지금 ETF가 그늘물 반영 안 한다고 해외 선물 시장에 뛰어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선물 시장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지름신이 있으면요, 이 시장은 정말 수많은 개미들이 죽어갔던 시장입니다. ETF에도 여러분이 모르던 많은 걸 이번에 새로 아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원유가 이런 콘덴고가 있는지, 롤오버가 있는지. 근데 해외 선물에는 그거보다 더한 위험과 더 어려운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ETF로 당한 손실은 그 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 선물의 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레버리지를 쓰고 손실을 보는 해외 선물하고 ETF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요번에 ETF 처음 하셔서 몇백 좀 손해 보셨다는 분, 물론 첫 수익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근데 가슴 아픈데 저희 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ETF는 많이 떨어져도 그건 안전하잖아요. 원금은 일부는 남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 선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지름신이 있을 경우에는 남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만약 여러분이 원유 때문에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안에 내재된 지름신, 특히 ETF도 몰빵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해외 선물 들어오지 마세요. 몰빵의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 선물 들어오면은 거의 100% 실패합니다. 몰빵을 하는 이유가 조금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레버리지를 쓰게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두를 쳐드렸고요. 이미 지금 여기서 많이 굴러오신 꾼 여러분 데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에도 답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그 6월물과 8월물 계약수를 똑같이 늘려도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거라는 얘기를 댓글에 있으신데, 증거금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걸 그 얘기를 한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금이 같으니까는 덩이가 같을 거라고 하는데 다르죠. 왜냐하면은 지금 6월물은 지금 14불이고요. 어제는 사실 12불이고 지금 8월물은 21불. 8월물은 어제랑 비슷하구나. 그죠? 12불 오르긴 올랐어요. 21부 초반에서 하는데 이게 달라서, 그러니까 한 계약의 크기는요, 여러분 어떻게 정하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곱하기 틱 사이즈 나누기 틱 밸류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고 곱하면은 곱하기 1000이랑 같죠. 그래서 그 뭐냐, 8월물은 한 계약에 2만 1000불이에요. 한 계약에. 그 값어치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2만 1000불은 10% 오르면은 2100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물은 어때요? 14불이라요. 14,000불이란 말이에요. 이건 10% 올라도 1,400불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댓글 다신 분은 지금까지 이거 계산 안 하고, 레버리지 계산 안 하고 투자하셨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레버리지 계산 투자하시는 분은 그 얘기를 이해 못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같은 계약을, 한 계약을 투자하더라도, 같은 증가금으로 투자하더라도 8월물 투자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그 6월물의 마이너스를 피하려고 8월물을 늘릴 때 그거를 감안하고 만약에 두 배, 세 배 눌려버리면은, 계약수 눌려버리면 그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얘기니까 그걸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딴 거 말고 지금 뭐 6월물 이거 7월물인데 7월물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어제. 그죠? 7월물 역시 이것도 넘어가니까 또 누르나. 콘덴고가 7, 8월물에 콘덴고가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9월물 24불. 9월물하고도 또 벌어졌고, 그 이후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 이후에 좀 줄어들고 있죠. 음? 이 정도면은 9월물 하느니 11월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죠? 9월물하고 11월물 차이는 크지 않고, 8월물, 8월물도 좀 크긴 큰데,
그래도 뭐 그 이전이 너무 크니까. 음,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그안 당하는 법에 대한 계산법을 제가 하나 오늘 알려드리고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 마이너스 개념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하나의 유월물에 한 계약에 14,00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만 원 되는 거죠. 14,000불을 넣어두면은 원래는 모든 선물은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0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다 안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고, 또 하나 문제는 증거금이 지금 굉장히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이너스 몇 불 때까지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이 미니 크루드로 좀 얘기했는데 그냥 크루드 오일로 설명드릴게요. 이 미니 크루드는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크루드 오일의 증거금이 또 올랐어요. 위탁 증거금은 요 돈이 있어야 한 계약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요지 증거금은 요 돈이 있어야 강제 청산을 안 당합니다. 여러분이 요 돈, 이 8,500불 아래로 되면은 크루드 오일 한 계약은 강제로 장중에라도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중에 유지 증거금이 까였다고 무조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까이더라도 다음날 이렇게 채워 넣게 되는데, 이게 위험도 50%인가 아래로 가면은 이게 뭐 증권사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반대 매매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장중 위험도 80% 이상씩, 강제 청산은 위험도 50% 도달시.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어렵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지 증거금의 절반 가량 그 아래로 가게 되면은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정확히 잘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유지 증거금의 절반이 까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루드 오일만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다 아마 통합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라도 이 유지 증거금이 절반이 까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하나에 지금 14,000불이죠. 최악의 가정에서 0불이 됐다고 해요. 0불도 뭐 최악은 아니죠. 마이너스 난마당에 0불이 됐을 때, 그럼 여러분이 14,000불을 넣었다고 해도 그게 0원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0불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강제 청산이 돼요. 왜냐? 이게 4,500불이 있어야 되는데 4,200불이 250불이겠죠. 4,200불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까이는 순간부터 이미 중간 어딘가 뭐 계산 안 하겠습니다. 5불이나 뭐 7불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강제 매매가 당한다는 거죠. 강제 매도가, 강제 청산. 그럼 0불이 와도 여러분이 강제 청산 안 당하려면 여기다 14,000불에다가 4,250불 정도를 더 가지고 있어야만 0불이 와도 강제 청산이 안 당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마이너스 14불이 돼도 강제 청산 안 당하려면은 이때 손해는 여기에다가 합쳐서 28,000불 손해가 나겠죠. 여기에다가 역시 4,250불을 더한 것 정도를 넣어둬야지 마이너스 14불에도 손해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14불도 계산할 수 있고, 나는 마이너스 40불 돼도 강제 청산 안 당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계약에 14,000불 투자하기 위해서 이러면 거의 3,200불, 2배 이상을 투자해야만 마이너스 14불이 가도 괜찮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죽어도 마이너스 14불을 안 갈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뭐 그래 봐야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와도 마이너스 1, 2불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만큼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음, 그래도 한 2만 불 이상은 넣어둬야 될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면 2만 불가량 넣어둬야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대비하면서 가시던지, 아니면은 8, 9월물을 조금 레버리지를 쓰시던지. 근데 레버리지 쓸 때 이미 똑같은 계약으로 옮겨도 레버리지를 일부 쓰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쓰시라는 겁니다.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랑 이거랑 왜 두 개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도 인터넷 자료를 보고 공부한 자료니까요. 정확한 것은 증권사에 한번 선물사에 물어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꾼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만기가 많이 남 상황에서 마이너스 막 10불 아래 그렇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브렌트유가, 만약에 저는 브렌트유가 같이 지금 월가의 작전이 지금 CM이 지금 집중돼서 그렇거든요. 브렌트유가 만약에 지금 브렌트유를 안 보여드렸구나. 브렌트유 근월물 6월물입니다. 브렌트유. 원래 브렌트유는요 크루드 오일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좀 다르잖아요, 그죠? 21불과 지금 오늘은 좀 줄어든 거예요. 어제는 더 났었던 걸로 기억해요. 14불. 이 가격 차이가 왜 날까? 그리고 지난번 크루드가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 왜 브렌트는 마이너스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CME는 마이너스 제도를 이번 직전에 허락을 해줬을까? 예전에 왜 CME는 개인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을 월가에 제공해서 문제가 됐을까? 왜 월가와 그렇게 쿵짝쿵짝 잘 놀아날까? 지난번 마이너스는 30분 공격의 페이크였고요. 그저 페이크였던 거고 만기 때 끝 시간에 벌인 일이었고, 단 이거는 이번에 6월물이 이렇게 6.5불까지 근데 이것도 3, 4시간으로 시간차 공격이었는데 여기에 이용한 게 제가 볼 때 USO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것도 지금 이거 저의 이제 감입니다. USO를 그러니까 보세요. 월가가 ETF도 운영하는 것도 월가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발행하고 하는 것도 월가 계열이잖아. 그들의 카르텔 안에 있는 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차피 이제 CM인 거래소나 월가, 심지어 이제 ETF 발행하는 것도 우리나라도 삼성 운용해서 발행하잖아요. 그죠? 증권사에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겁주기를 지들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ETF로 넘어간다는 명목으로 일시에 삼성 운용도 같이 뭐 합작했는지 뭐 말려 들어갔는지 그건 아니면은 걔네 거를 띄어다 판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같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조차도 ETF를 이용한 페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ETF 매수세는 6월물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죠? 혹시나 거래량이 또 너무 적어지면 시간차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그 걱정 하나는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선물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단 만기 직전에는 모든 게 가능해요. 또 만기 직전에 우리는 만기 끝까지 안 갈 거거든요. 만기 끝까지 안 가고 한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면은 사실은 마이너스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그들의 공포의 비기에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원하면 최대한 많이 늘려놓으세요. 물론 정말 억울한 것은 최대한 많이 늘렸는데 그게 그게 날아가면 그게 제일 억울할 것 같긴 하네요. 또 그죠? 아니면 로스컷을 걸어야죠. 로스컷.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월물로 약간 레버리지를 써서 하는 것. 음, 아니면은 다음 달 월물, 지금도 7월물도 싸잖아요. 17, 18불도 싸지 뭐. 아니면 7월물로만 하는 거. 근데 그렇진 않겠죠. 설마 또 7월물에 또 개인들이 6월물 겁나서 7월물로 옮기고 ETF도 다 7월물로 간다고 또 6월물은 또 막 오르는데 한 달 후에 뭐 원유 저장고가 차냐 어쩌냐 하면서 막 7월물은 또 그러진 않겠죠. 몰라요, 근데 쟤네들. 어쨌든 이런 장난을 통해서 개인들이 나가서 떨어져 가면은 그 이후에는 급반등할 건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 선물 시장에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30분만 넘어가도 상방을 치겠어요? 이제 못 치는 거야. 개인들이 이제 상방을 포기할 그때쯤에 또 어느 순간인가는 개인들이 상방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올리는 거예요. 어? 이게 참 희한한 메커니즘인데 이게 모든 게 다 개인과 모든 그게 뭐 기관일 수도 있어요. 뭐 연기금일 수도 있어요. 다 월가에서 다 잡아먹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ME가 월가편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관이든 개인의 포지션을 저도 알고 싶어요. 기관의 포지션 알고 싶고 월가의 포지션 알고 싶어요. 저 그것만 알면 그냥 무조건 월가 따라가면 이기는 거니까요. 근데 CME는 그거를 개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월가에 넘기면서
그들이 원활하게 작전하도록 지금껏 도와왔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그 강제 청산 당하는 거 계산법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가장 확실한 부분 여러분 증권사에 한번 물어보셔서 어느 정도 비율 됐을 때, 그러니까 유지증거금의 몇 프로가 됐을 때 강제 청산되는지 알면은 그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마디, 해외선물 대여 계좌요. 다 사기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사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외선물 대여 계좌 금융법상 보호가 안 되니까요. 이거 해외선물 대여 계좌로 절대 ETF 투자자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됩니다. 예.